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표적 항암제니 또 요즘엔 또 면역 항암제니 해가지고 또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제 또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떤 치료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항암제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게 머리 빠지고 뭐 구토하고 뭐 설사하고 밥 못 먹고 이런 부작용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 한 15년 2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소위 표적 항암제라는 약제들이 이제 시중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만히 슬라이드가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보면 표적 항암제가 보면 그 가장 대표적인 약제가 제가 옆에 표시해 놓은 글리백이라는 약입니다. 아마 글리백은 아마 환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일단 먹는 항암제고요. 그리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질환하고 또 이제 우리 위나 뭐 소장 같은 장에서 잘 생기는데 위장관 기질 종양 소위 기스트라는 암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암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다 골수 이식을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고생을 완치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병인데 요즘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 이식을 거의 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이 글리백만 복용하면서 10년, 20년 계속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더 좋은 약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치료의 판도를 바꾼 약이었고 이 위장관 기질 종양 기스트라는 암은 이게 항암제에 거의 안 드는 암입니다. 일반 항암제. 그래서 기존 뭐 항암제를 써도 뭐 몇 달밖에 생존 못하고 그런 암인데 이 약을 또 먹게 되면 상당수의 환자들이 종양이 준다든지 더 커지지 않으면서 5년, 10년 이렇게 전이암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이런 걸 논하는 그런 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약제들인데 이 이후로 다른 표적 항암제들이 정말 많이 개발되었고 근데 이걸 다 소개해드리면 끝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표적 항암제가 대강 어떤 거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요런 약제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표적 항암제라는 거는 이게 이제 암세포라는 게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기원한 좀 비정상적인 세포죠.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 유전자가 변화가 생기죠. 유전자가 뭐 돌연변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유전자가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이상에 인해서 세포 내의 신호를 전달시키는 그 체계가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신호 전달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세포들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질환이 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항암제들은 굉장히 좀 비특이적으로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공격하게끔 그냥 그런 약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빠른 그런 이제 세포들을 공격하게끔 만든 약들이 이제 일반 항암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세포들, 뭐 머리카락 세포라든지 우리 또 입안 상피 세포 이런 이제 그런 정상 세포에도 일부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항암제들은 뭐 머리도 빠지고 입안이 헐고 설사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표적 치료제는 이 신호 전달 체계 이상 그 특정 부위를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 암세포로의 정식을 맞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이 되면은 이게 세포들이 그 내부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신호가 쭉 전달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암세포들이 막 성장시키는 신호가 나가면서 암세포들이 막 성장하게 되는데 그 어떤 특정 성장 경로 그걸 딱 차단하게끔 만든 약제들이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각각이 다 표적 항암제의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설명하는 그냥 그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일반 항암제는 이게 이제 증식이 빠른 그런 세포들을 그냥 비특이적으로 공격하게끔 만든 약제이기 때문에 암세포도 공격하지만은 암세포처럼 증식이 빠른 일반 세포들도 일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낭, 머리카락, 뭐 점막, 이제 점막 세포에 만약에 항암제 때문에 손상을 받으면 입안이 헐고 음식물을 먹으면 따갑고 아니면 소장 점막이 헐면 설사가 생기고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일종의 핵폭탄이라고 비유하죠. 이게 좀 비특이적으로 몽창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암세포 주로는 암세포에 많이 작용하지만 일부가 이제 정상세포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 항암제는 암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표적 인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에 조금 더 특이하고 암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 표적을 딱 타격하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약효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냥 그림인데, 세포가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암세포에 대한 성장인자가 있으면 그 성장인자가 딱 이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성장인자가 수용체 결합해가지고 세포들이 막 자라게끔 만드는데, 많은 항암제들이 이렇게 뭐 이런 약제들이 그 성장인자 수용체에 딱 결합해가지고 암을 정식 스위치를 탁 꺼버리는 그런 이런 작용 기준에서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둬야 하실 점은 그럼 이게 모든 환자들한테, 암 환자한테 효과가 좋은 거냐? 이게 말씀드린 게 보면 이게 특정 표적을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같은 폐암이라든지 같은 대장암이라 하더라도 그 암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표적은 그 암종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그래서 모든 환자한테 잘 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대다수의 표적 항암제는 그 약제 반응이 좋은 환자들을 구별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표적 항암제 어떤 이런 표적을 공격하는데, 그 표적이 잘 발현되어 있다든지 그 표적이 활성화되어 있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만 그 표적 항암제에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폐암에서 많이 쓰고 있는 뭐 이레스나 탈세바 같은 항암제,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뭐 타그리소, 올리타 이런 약제들은 EGFR 그 상피세포 성장인자라는 그런 이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어야지 폐암 중에서도 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이 이야기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폐암 치료하기 전에 이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 중에 대표적인 게 키투르다라는 이제 약자인데, 이게 세포 표면에 있는 암세포 표면에 있는 PDL1이라는 단백질 검사를 합니다. 이게 잘 발현이 되어 있으면은 면역 항암제 잘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사들이 상당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 항암제는 특정 표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작용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그 표적이라는 게 특정 표적이라는 게 암세포에 주로 있는 거지만 정상세포에도 일부 같이 관계해야 되는 표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은 정상세포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생길 확률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다 최근에 나온 약제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이제 보험이 많이 되고 있지만은 바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약제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보험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약이 나오면은 2, 3년 뒤에부터 이제 보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본인 부담으로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표적 항암제 현실이고요. 그래서 실제 부작용이 어떠냐? 우리 일반 항암제 같은 경우는 뭐 머리 빠지고 구역질, 구토, 뭐 밥을 잘 못 먹고 설사하고 이런 거 먼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폐암 같은 경우 이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는 게 우리 암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피세포를 성장시키는 그런 성장인자에 대한 수용체를 탁 차단하는 약제들이 이 폐암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대장암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레사라든지 타세바, 뭐 지오트립 이런 약제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얼비툭선 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상피세포는 정상적으로 우리 피부도 상피세포고 우리 입안에 있는 점막세포라든지 내장 점막세포들도 다 상피세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있어 발생한 대부분의 암들이 상피세포에서 기운을 합니다. 이 상피세포 기운을 하는데, 이 암세포들이 성장인자에 더 민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이 경도를 딱 차단하면 암세포들이 잘 죽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일부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피부에도 있고 점막에도 있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약이 작용하게 되면 피부에 발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막 두드러기처럼 이제 발진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일반 항암제는 없는 부작용. 일반 항암제들은 이렇게 피부에 여드름 같은 발진이 생기는 일은 거의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 발진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가 또 내장 점막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작용하게 되면 설사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통상적인 일반적인 항암제라는 건 부작용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항암제 중에 암 주변에 혈관을 생성시키는 그런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항암제들도 있는데, 뭐 대장암 같은 경우는 아바스틴이라는 항암제를 많이 쓰고 있고, 최근 위암에는 이제 사이람자라는 약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수테인이라는 약제가 또 신장암 같은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제들이 다 공통적으로 암 주변에 자라는 혈관들을 이제 차단해가지고
암도 자라려면 암이 자라려면 혈관이 있어야지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혈관 차단해가지고 암이 못 자라게끔 해주는데 이 약제들은 좀 부작용이 좀 보면 희한합니다. 보면 고혈압이란 이 항암제를 치료하다 보면 고혈압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콩팥에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단백뇨가 생긴다든지 이제 수술 직후에 만약 이 약을 쓰게 되면 상처가 빨리 아물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작용이 일반 항암제랑 좀 다르고 매우 드물지만은 장에 천공이 생긴다든지 장출이 생긴다든지 혈관이 막혀서 혈전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몇 퍼센트 미만인데요. 만약 생기면 환자에 따라서는 조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작용이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항암제와 많이 다른 거죠. 또 이제 수텐, 스티바가 같은 이런 약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손에 피부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이런 부작용, 손발바닥에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기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고 이런 부작용이 다른 일반 항암제와 좀 다르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종 항암제가 아직은 완벽한 약제들은 아니고요. 예컨대 이제 전이성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완치는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전이성암 같은 경우는 항암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께서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잘 생존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더 이제 강한데 이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 예컨대 대장암인데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전신 전이가 동반돼 가지고 수술적 완치적 절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무 치료를 안 하면 평균 한 6개월 정도밖에 생존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이성 대장암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표적 항암제랑 일반 항암제까지 제도 사용하게 되면 그래도 한 30개월, 한 2년 반 정도들은 평균적으로 환자분들이 거뜬하게 생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오래 가신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적 항암제가 나와서 이 약들이 다 완치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 항암제와 어떻게 잘 이제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환자분이 잘 지낼 수 있는 기간을 조금씩 계속 연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승인받은 항암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소에도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피부 흑색종이 걸렸는데 암이 다 퍼져가지고 얼마 못 산다라고 했는데 어떤 약을 딱 맞더니만은 그 암이 싹 다 없어져가지고 최근 완치가 됐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작년 초인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금도 잘 생존해 계십니다. 이게 키트루라라는 면역 항암제를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분은 잘 생존해 계신데 그 최근에 승인받은 항암제가 이 몇 년 사이에 나온 건데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폐암에 보면은 이제 아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가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이레사 탈세바 같은 항암제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여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으로 이레사를 계속 복용해 왔는데 다시 내성이 생겨 버렸어요. 암이 다시 퍼져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폐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막 커져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임상연구에 등록하셔가지고 타그리스라는 이제 신약을 복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덩어리가 다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처음 임상 시험할 때 저도 주변 폐암 보신 샘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약이 정말 좋은 것 같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 암이 정말 좋아진 분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 이 임상 시험 성공해가지고 이제 시판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시는 약들 중에 하나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표적 항암제. 이게 작용 기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위암 환자들 보기 때문에 이 임상 연구에 참여해서 이 약제도 투약받은 분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40대 남자 환자셨는데 여기 보면 제가 화살표를 쳐놓은 게 이게 간이고요. 간 주변에 물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복수죠, 복수.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암이 안 좋아지면 봉박전이가 심해지면 복수가 꽉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옵디보라는 이 표적 항암제 맞으셨는데 이 간 주변에 있는 복수가 다 빠져가지고 이 주변에 물이 다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항암 치료하시면서 이게 이제 복수가 싹 다 없어진 거죠. 이게 이제 암이 이제 항암제 반응, 면역 항암제 반응해가지고 그래서 이 상태로 이 환자분 오랫동안 잘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다른 위암 환자신데 이미 뱃속에 다 퍼져가지고 뱃속에 커다란 덩어리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분이신데 키트루다라는 다른 면역 항암제를 맞으셨는데 보면 이 덩어리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면역 항암제 맞으면서 종양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잘 지내시고 그런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표적 항암제라는 게 뭐 어떤 거냐? 이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그냥 시중에서 떠드는 뭐 면역을 올리냐 이런 약이 아니고요. 이 약은 명확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이 처음 발생을 하게 되면 암은 우리 몸에서 기원했지만 비정상적인 세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면역 세포, 보통은 이제 T 림프구라 그러는데요. 이 비정상적인 암 세포에 대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인 T 림프구가 이 이상한 암 세포를 처음에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 못 자라게끔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암 세포는 자기 주변에 PDL1이라는 단백질을 자기
세포벽에 쭉 발현을 시킵니다. 이게 자기 세포벽에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암세포는 자기 주변에 PD-L1이라는 단백질 발현하게 되고 이렇게 발현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T 림프구에는 PD-1이라는 이 PD-L1을 인지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L1 발현되니까 이 림프구에 있는 PD-1 수용체가 이 PD-L1하고 딱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림프구의 면역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암세포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PD-L1을 발현하고 그러면 이제 T 림프구가 그걸 인지를 하게 되면서 T 림프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 세포의 기능은 확 떨어지고 그러면서 암세포는 다시 자라고 이런 게 이제 암이 자라는 이제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 중에 지금 시중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항암제는 이 PD-L1이나 PD-1 이 두 암세포에서 발현하는 PD-L1하고 그 림프구에 있는 PD-1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아마 결합하게 되면 림프구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두 가지의 결합을 딱 차단시키는 약제들이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차단이 되면은 다시 이제 림프구 활성이 살아나가지고 암세포들 막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면역 항암제고요. 이러한 면역 항암제는 옵디보, 뭐 키트루다, 테센트릭, 바벤시오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옵디보, 키트루다는 이미 이제 사용한 지가 꽤 됐고요. 최근에 테센트릭 약제가 새로 나왔고 바벤시온 약제도 이제 곧 이제 국내 시판될 예정으로 이렇게 면역 항암제가 계속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는 옵디보, 키트루다, 테센트릭 약제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서 지금은 주로 폐암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면역 억제 기전은 모든 상당수의 암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위암에서도 이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고 폐암 그 말고 다른 다른 상당수의 암들에서도 이 면역 항암제 효능이 이미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선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디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면역 항암제가 모든 그 암 환자한테 잘 듣는 게 아니고 일부 환자에서는 듣는데 아직은 어떤 환자가 더 잘 듣고 어떤 환자가 잘 안 듣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잘 듣는지를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종양에서 PD-L1을 발현해서 이제 T 림프구의 기능을 억제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PD-L1이라는 게 그 항암제의 표적이 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종양 세포에 이 PD-L1이 많이 발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이 종양 세포에 PD-L1이 발현이 되어 있으면은 그 환자는 이 면역 항암제에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사전에 미리 검사해가지고 잘 들을 건지를 확인해가지고 예약을 쓰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암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표적 항암제는 모든 분들이 듣는 건 아니고 그중 일부 환자만 듣는다는 거고 표적 항암제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환자들이 더 잘 들을지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도 이제 일부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면역을 너무 항진시켜서 종양을 이제 종양 세포를 죽이는 건데 면역이 너무 항진되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 아니면 키트루라는 면역 항암제 쓰게 되면 일부 환자들이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렴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뭐 세균 감염 때문에 폐렴이 생긴 게 아니고 순수하게 약 부작용 때문에 폐렴이 생기는데 이게 보면 이제 100명 치료받으면 한 서너 명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한두 명 정도는 조금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치료 잘하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일반 항암제에서 볼 수 없는 면역이 너무 강해져서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옵디보라든지 뭐 키트루다, 뭐 스티바가 많은 약제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시중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많은 이제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예컨대 이게 아직까지도 그 나온 지는 꽤 됐고 우리가 효능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은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을 해보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 시점에서는 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그리스는 이 약은 뭐 한 달에 돈 1,000만 가까이 되고 스티바라는 약 항암제는 한 달에 350만 원씩 들고 이게 약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는 이렇게 바로 의료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바로 사용하기는 좀 문제가 되는 게 현실이고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일부 약제들이 보험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마 옵디보라,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는 폐암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조금 서로 안 맞아가지고 아직은 급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시간이 모자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 중에 종양이 좋아진 분들은 이게 이제 지금 약이 이제 시판되기 전에 임상 연구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혜택을 본 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신약 개발되는 단계를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실험 실적 단계 아니면 동물 시험 단계에서 약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상, 2상, 3상을 이제 거쳐 가지고 약이 개발이 되는데 1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한테 써본 적이 아직 좀 경험이 적은 거니까 부작용을 먼저 평가를 하게 되고 2상부터는 이제 효능을 검증하게 되고 3상이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 임상 시험으로 해서 현재 표준 치료제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비교하는 걸 대규모 임상 시험 하게 되는데 이 3상을 통과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신약 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옵디보, 키트로다 이런 약제들은 3상이 이제 폐암 같은 거 이미 다 끝났고 이제 신약 허가는 다 났는데 보험이 되냐 안 되냐 지금 그런 단계에서 지금 계속 이제 서로 이제 보험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임상 시험이라는 게 이제 종양 환자, 암 환자들 어쩔 수 없이 상당수가 이제 맞닥이게 되는데 이게 좀 이런 걸 보면 환자분들께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뭔가 조금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임상 시험이라는 게 장점을 본다면은 이렇게 앞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새로운 치료 기회를 이제 잡을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이게 신약들이 또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고 이제 임상 연구 참여하게 되면 이제 연구 가는 사람들이 좀 챙겨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잘 이게 좀 모니터하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게 이제 완전히 효능 검증이 된 거면 임상 연구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시중에 시판이 되는 거죠. 아직 그 효과 검증이 다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초기 임상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예측이 어렵고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임상 시험이라는 게 이게 뭐 아무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환자분께 참여를 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이게 보면 이제 굉장히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식약처의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이게 대원칙이 이게 이제 임상 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일부 환자들은 어찌 보면 부작용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개인으로서의 얻을 수 있는 손해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성과 다 주어질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상 시험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표준 치료보다 최소한 효능은 떨어지지 않고 위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임상 시험에 좀 이제 간혹 이제 의사한테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께 생각하실 때 보면 좀 참고하실 점을 가르쳐 드리면은 아까 단계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단계 3상 임상 시험 같은 경우는 현재 표준 치료 방법하고 서로 비교하는 임상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 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기존의 1, 2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미 이제 경험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도 잘 알고 있고 효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많이 와서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꽤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국가에서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이제 여러 병원에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도 안정성이 있고 유망한 약제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엔 표적 항암제가 이제 임상시험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표적 항암제는 모든 분이 듣는 게 아니고 특정 표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 절차 때문에 조금 대기 시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암에서 이미 승인받은 약제를 가지고 임상시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키트루다, 옵디보 같은 면역 항암제는 폐암에서는 승인이 받았지만은 다른 암에서는 승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약을 다른 암에서 임상시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폐암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거니까 부작용도 이미 다 조사가 다 잘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부작용도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표적 항암제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면역 표적 치료제가 개발돼 가지고 여러 암들에서 지금 효능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각 개개인분들께서 본인 부담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임상 시험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임상 시험이라는 게 정말 과학적인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근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고 식약처와 병원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한 것들이 임상 시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임상 시험 참여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도구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잘 이제 검토를 하시면은 새로운 신약을 투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